대한민국의 군사 능력 강화를 향한 주목할 만한 발걸음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지하 벙커도 단 한 발로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무기인 현무호 미사일의 양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개발은 7월 3일 고위 정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대한민국의 방위 기술 발전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표시합니다. 전문가들은 현무호의 본격적인 양산이 빠르면 2023년 말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자신의 방어 태세에 가장 이상적인 미사일 시스템을 보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일부는 이러한 미사일의 효과를 핵무기와 비교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는 인류가 알고 있는 가장 강력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무기 체계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핵미사일은 가장 강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무호의 전략적 가치를 완전히 약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비록 현무호의 폭발력이 핵무기만큼은 아니더라도 적의 지하 요새를 파괴한다는 단일 목적에 있어서는 핵무기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이 능력은 특히 핵무기를 보유한 이웃 국가들과 인접해 있는 대한민국에게 중요합니다. 벙커버스터 미사일에 대한 치중은 정밀함, 힘, 그리고 핵무기 사용의 더 넓은 지정학적 영향 없이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현무5 개발에 대한 헌신은 단순히 원시적인 힘뿐만 아니라 정밀성과 전략적 우위를 강조하는 강력한 방어 전략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안보 딜레마가 만연한 지역에서 이러한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은 중요한 억지력으로 작용하며 대한민국이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책임 있는 군사력을 유지하는 태도를 강화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술 발전과 변화하는 위협의 시대에 방어 전략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벙커 파괴 능력을 강화하는데 대한민국이 왜 필연적으로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최종 활용 목표는 결국 적의 벙커를 날려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북한 그리고 중국 때문입니다. 북한의 군사시설은 대다수 천면 동굴이나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하 시설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표면에서 아무리 강력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하더라도 화약 에너지를 이용하는 재래식 폭탄으로는 지하 시설물을 타격하는데 한계가 뚜렷합니. 일례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은 영국 본토에 천문학적인 물량의 항공폭탄을 쏟아부었는데요. 특히 런던은 피해 규모가 심각해 무려 120만 채 이상의 주택이 손실되어 멀쩡하게 서 있는 건물이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런던 시민들은 폭격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도 다음 날이면 출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하에 클럽을 열기도 했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건 지상과 지하를 나누는 얇디-얇은 벽돌 콘크리트 벽 하나 덕분이었습니다. 물론 1940년 9월부터 1941년 5월까지 이어진 영국 대공습 기간 약 4만 3천 명의 민간인이 폭발에 휩쓸려 유명을 달리했고 13만 9천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영국 전역에서 약 200만 채의 건물이 파괴되는 등 피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국 영국은 살아남아 승리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유사시 대한민국이 어떻게 북한의 지하 군사시설을 파괴하냐는 건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아무리 북한이라 하더라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민간 건축물과 현재 북한의 지하 군사시설은 비교 자체가 민망할 정도로 방어력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북한의 군사시설 추정도를 보면 흙과 암벽 강화 콘크리트가 폭발의 충격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항공폭탄 등으로는 파괴가 불가능합니다. 북한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정밀유도 무기 타격에 대비해 휴전선과 평양 민근을 비롯해 북한 전역의 지하, 기지와 동굴 진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종류만 해도 장사정포와 다면장 로켓, 미사일부터 전쟁의 비물자와 민간인, 대피 등 다양한데요. 우리 군의 전술 정찰기와 미국 첩보위성 등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이 강화될수록 북한 또한 자신들의 지하기지 방어벽을 보강하기 위해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보강 작업의 용도로 보이는 지름 약 3m에 높이는 수십 미터에 육박하는 초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또한 최근에는 우리 군에서 농업기계 공장으로 위장한 북한의 국방시설 공장을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평상시에도 무려 2만여 명이 근무 중인 이 공장은 허술한 외부 모습과 달리 지하에 수십 킬로미터 길이의 통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총 규모는 축구장 25개 넓이 약 17만 6천 제곱미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 잠실야구장 4개가 들어갈 수 있는 초대 규모의 군사장비 생산시설이 지하에 존재하는 셈입니다. 이처럼 북한은 기본적으로 사회 시스템이 모두
전쟁을 위해 돌아가는 전쟁 준비국이다 보니 기반 시설 자체가 전시 상황을 대비해 설계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평양 지하철역은 전체 노선의 평균 깊이가 100m에 달하고 가장 깊은 만덕역의 경우 160m가 넘기도 하는데요. 이쯤이면 대략 아파트 20층 깊이의 초대형 지하 방공호나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전국토가 요새화되어 있어 주로 단단한 화강암 지대에 최소 6,000개 이상의 지하 시설물을 건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평양 지하 300m 지점에 위치한 거대한 초공동은 유사시 북한 지휘부의 피난처 역할을 하며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의 생산 및 저장 용도로도 활용됩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유사시 북한의 지하 시설을 타격할 미사일이 없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결국에는 우리 장병들이 개미굴같이 얽힌 복잡한 지하 통로를 시가전으로 하나하나 함락해야만 할 것입니다. 시간도 시간이거니와 막대한 인명피해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 게다가 문제는 북한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상 북한과의 전쟁이 발발했다는 건 곧 우리 군이 상대해야 할 적의 본대가 중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북한보다 한술 더 떠 넓은 영토를 이용해 잠수함부터 미사일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군사용 시설을 지하에 은닉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심지어 군사위성이 아닌 상업용 저해상도 위성으로도 포착이 가능할 정도로 광범위한데요. 실제로 최근 중국의 7,000톤급 영구사명 핵잠수함이 하이난성 위린 해군기지 지하 정박지에서 빠져나오는 장면이 민간 상업용 위성에 포착되어 국제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지하 정박지는 오직 해저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으며 잠수함 건조와 보수, 시설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적의 지하 전략 목표를 족집게처럼 초정밀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지하 관통 미사일, 통침 벙커버스터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벙커버스터는 애초에 설계 목표부터가 지상의 목표물이 아닌 지하시설 또는 요새화된 표적과 같은 강화 구조물을 관통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관동력과 폭발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기존 폭탄류보다 훨씬 크고 무겁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벙커버스터의 대명사 경민 GBU-28의 경우 1차 탄두가 지면과 닿는 순간 폭발해서 구멍을 뚫고 2차 탄두가 지하 깊숙이 침투해 들어가는 원리로 형태 자체가 지하시설 관동에 최적화된 긴 송곳 모양인데다 중량은 2.1톤에 달합니다. 게다가 사거리는 고작 9km에 불과해서 적의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한 상태에서야 간신히 써먹을 만한데요. 실제로 벙커버스터는 중량이라는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사용에 제약이 상당합니다. 당장 F-16 같은 중소형 전술기부터가 GBU-28을 운용하기에는 무장 탑재 중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FA-50도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AIM-9 사이드와인더 2발, GAM-65 매버릭 2발 등 기본 무장을 탑재한 상태를 가정했을 때 FA-50의 전투행동 반경은 약 450km 내외입니다.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연료까지 비운 상태로도 350kg짜리 미사일 기준 6발, 900kg 기준 3발 정도가 무장 탑재량의 한계치입니다. 또한 차기 FA-50 블락 20 역시 수명 연장, 전투 임무 반경 확장, AESA 레이더 탑재 및 BVR 능력 확보를 위한 공대공 무장 탑재가 주 개량 사항이기 때문에 벙커버스터 탑재와는 거리가 멉니다. 물론 FA-50은 애초부터 국지작전 특화용인데다 경공격기의 특성상 하이급, 미들급 전투기와 직접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 도입하려 했던 F-35B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F-35B는 무장 탑재량이 약 6,800kg에 불과해서 기본 내부 무장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기본 수톤에 달하는 벙커버스터를 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결국 함재기로 F-35B를 도입하는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게 바로 KF-21인데요. KF-21은 우리 손으로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개발한 국산 전투기인 만큼 대한민국 안보 상황에 최적화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KF-21의 최대 무장 탑재량은 약 7.7톤에 육박하는 데다 국산, 미국, 유럽의 모든 무장을 통합한 덕에 폭넓은 무장 운용이 가능한데요. 그중 하나가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1차 사업으로 도입한 독일의 KPD-350 타우러스입니다. 사거리만 500km에 이르는 타우러스는 방공망 제압에 앞서 스탠드오프 타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최대 6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까지 관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게는 고작 1.4톤 남짓에 불과한데요. 문제는 6m라는 적지 않은 관동력이 고작
이라고 보일 만큼 적의 군사시설이 지하 깊숙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공대지 유도탄 2차 사업부터 도입될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경우 개발 과정에서 타우러스보다 사거리, 위력 면에서 더 높은 기대치를 보이고 있지만 그마저도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초강력 벙커버스터의 필요에 의해 개발된 게 다름 아닌 현무호입니다. 무려 8톤부터 9톤에 육박하는 현무호의 탄두 중량은 현존하는 미사일 중 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입니다. 전문가들은 핵탄두를 제외한 재래식 탄두 중 세계 최고 수준의 위력으로 현무호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비핵 국가 중 대한민국이 세계 1위의 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경우 충분한 운동에너지를 확보해야 하므로 30도부터 45도 이내의 점상 각도보다 훨씬 높은 고각으로 발사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무호는 최근 발사 시험에서 350km의 거리를 비행해 제주도에 위치한 해상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현무호는 무려 마하 10터부터 12에 달하는 엄청난 하강 속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CEP가 고작 3m 이내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기본 사거리는 약 600km로 이는 북한 전역을 사정권 내에 두겠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에 탄두 중량을 줄이면 최대 사거리가 3000km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물론 이 경우 위력은 줄어들겠지만 지상의 목표물 타격에 한해서는 중국 전역을 사거리 내에 둘 수 있는데요. 그래봐야 핵미사일만 못하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현무호의 관동력은 철근, 콘크리트 기준 100m, 일반 대지의 경우 무려 300터부터 400m에 육박합니다. 이건 감탄을 넘어 거의 경이로울 수준의 위력인데요. 단적으로 일반적인 전술, 핵무기가 명령을 미칠 수 있는 지하의 깊이는 50m가 채 되지 않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정한 핵, 피격시 대피 유령에 따르면 4터부터 5층 건물 깊이인 지하 15m 아래로만 내려가도 핵폭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현무호의 관통력은 무서울 정도인데요. 일각에서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했음을 비관하지만 아주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도 우리 군의 화력은 이미 핵무기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더군다나 현무호는 무차별적인 민간인 피해를 유발하는 핵미사일과 달리 압도적인 명중률로 적의 전략 거점만을 족집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오히려 처지를 비관해야 할 쪽은 대한민국의 적성국들일 것 같은데요. 최근 대한민국이 보유한 현무 미사일의 강력한 위상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CSIS 국제전략연구센터는 전 세계 각 나라별로 가지고 있는 탄도 미사일 기술력을 측정하여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탄도 미사일의 수준을 판단해 매년마다 국가별 국제 파워 수준을 파악하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신흥탄도 미사일 기술국인 인도를 이기고 약 6년 동안 세계 1위 수준의 기술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CSIS 국제전략연구센터의 기준으로 탄도 미사일 기술력을 따지려면 그 미사일 안에 들어가는 탄두 중량과 그것을 쏘아 올릴 엔진의 추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측정합니다. 세계 국가별 미사일의 종류는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로 나뉘어져 있으며 순항 미사일은 비교적 기술적 제약이 없는 편이므로 탄도 미사일보단 보유국이 훨씬 많지만 탄도 미사일은 유럽만 보더라도 영국과 프랑스 외에 보유한 국가가 없으며 개발 기술 요구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우주발사체와 비슷한 형식의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려면 그 국가의 로켓 엔진 기술도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미사일을 과연 몇 발 정도 갖추고 있는지가 바로 CSIS의 순위 결정의 관건이죠. 이 중에서 대한민국은 엔진, 기술의 상승으로 인한 대용량 탄두 중량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현무사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약 3톤, 현무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약 7톤 정도라면 다음에 공개될 현무 6개량형은 탄두 중량이 9톤 이상이 될 것이란 게 국내 군사 전문가들의 추측인데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보유한 현무 미사일 수량은 극비리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된 적 없지만 미국 CSIS 국제전략연구센터에 따르면 현무 미사일이 공개된 이후 지금까지 생산된 수량을 추측해본 결과 종합 6천여 발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정도 수준은 중국과 그리고 북한 등 적국의 핵심 시설들을 모두 날려버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위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더욱 길어진 사거리, 더욱 강력해진 탄두 심지어 핵탄두까지 탑재하기 위하여 사거리와 파괴력을 향상시킨 새로운 현무 미사일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명상호 파괴전략이라고 불리는
한국형 고순도치 전략은 최첨단 인공위성으로 북한 그리고 중국의 돌발적인 군사 도발을 사전에 파악하고 곧바로 6,000발의 현무 미사일로 초토화될 때까지 무자비하게 선제 타격을 하는 것이 절대적 원칙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무 미사일처럼 탄도 미사일이 100km 이상 떨어진 표적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명중하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런 사례를 현실에서 가능하게 만드는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의 놀라운 기술력을 보면 감탄밖에 느껴지지 않는데요. 현무사 미사일만 해도 이 정도인데, 현무용 미사일은 3배에서 4배에 가까운 길어진 사거리와 더욱 강력한 위력으로 적국에게 지옥을 선사할 것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무서울 정도로 강력해지는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을 절대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무용 미사일은 한국군의 대량 응징, 보복 전략의 핵심 전력으로 대한민국의 상호 파괴 전략의 핵심 무기로서 마하구 이상의 속력으로 활공하는 현무용 미사일을 100% 유력하는 게 가능한 요격 미사일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탄두같이 다량의 현무용 미사일의 공격을 단순히 요격으로 막는 방식도 불가능할 것으로 평가되었죠. 이러한 방식의 탄도 미사일 체계는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한국의 미사일 사령부는 군사위성에서 좌표를 받고 그 순간 적국의 핵심 시설을 초토화시키기 위해 현무 미사일을 즉각적으로 발사하는 게 핵심이며 미사일의 수량이 문제인데요. 다행히도 화력을 가장 중요시하는 포방부의 나라 한국답게 현무 미사일의 수량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군요. 현재 한국군은 기존 현무 계열 미사일 전력에 만족하지 않고 끝없는 발전을 추구하며 훨씬 길어진 사거리와 더욱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현무용 미사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군사위성을 발사하기 위해 개발된 300톤급의 초대형 한국산 로켓 누리호의 발사는 다음 발사를 준비 중이며, 핵무기를 가진 강대국들 역시 초장거리 우주 발사체에서 시작된 기술력으로 ICBM 개발을 진행했다는 공통점을 보인 결과 한국 역시 누리호에 이어서 고체연료 로켓의 지속적인 발사 실험은 사거리 6,000km 탄두 중량 9톤급의 현무5 미사일 개발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줄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이 가진 300톤급 우주 로켓 기술이 사실상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기술을 공유하게며, 누리호의 로켓 엔진에 탑재된 300톤급 추력이라면 중량 9톤급의 탄두를 10,000km 사거리까지 충분히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기 전부터 탄두 하중 9톤 사거리 6,000km의 현무용 미사일의 개발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었죠. 현무용 미사일은 다탄두라는 신개념 탄두를 적용해 단 한 발로 축구장 10개 이상의 면적을 초토화하고 초대형 건축물들을 완파할 수 있는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력은 북한이 보유한 탄도 미사일의 개량형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탄두를 장착해 더욱 큰 파괴력을 적국에 선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군이 미사일을 더욱 많이 보유할수록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 증가에 명분만 주고 있다는 주장도 있죠. 이미 북한군의 미사일 KN-23 개량형은 2톤 정도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지만 한국군의 현무사 미사일은 이를 상회하는 4톤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으며, 현무사는 사거리 800km 기준으로 4톤보다 무거운 탄두들 달 수 있어 현무용 미사일의 수백에서 1,000개 이상의 자탄을 살포하는 확산탄을 탄두에 듬뿍 장착할 경우 축구장 100개 이상을 초토화할 수 있는 파괴력을 보여주는 게 가능합니다. 이처럼 강대국 한국은 핵보유국을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한 미사일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몇천 발의 핵무기를 순식간에 무장할 수 있는 핵무장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이러한 핵무기를 탄도 미사일에 실어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 미사일 ICBM 기술력만큼은 부족했었죠. 결국 한국은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기술력마저도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확보하며 전 세계에서 한국은 잠재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국제정세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시 신속하게 핵무장을 실행해준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결단을 말이죠. 과거 한국 정부는 미국과 체결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탄도미사일 개발에 제한을 두었으나 단계적으로 협상해 탄두 중량 제한은 완전 철폐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하였고, 남은 제한은 사거리 제한과 고체 연료를 사용한 위성발사용 로켓 금지뿐이었지만 미국 측과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위성발사용 로켓 제한까지 없애버린 상황. 한국의 ICBM 개발은 시간 문제임이나 군사 전문가들은 고체 연료 기술 해금이 뜻하는 건 사실상 미국이 한국의 ICBM 개발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으며, 한국 정부 관계자는
초소형 정찰 위성을 궤도에 띄우는 한국형 고체 연료 로켓이 완성되면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더 나아가서 핵탄도 미사일 개발에도 충분히 응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와는 정말로 달라진 강대국 한국의 위상 최소. 2026년 한국이 현무6 수준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까지 비밀리에 성공하는 순간 한국은 핵보유국과 동등한 수준의 탄도 미사일 기술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대한민국은 차세대 현무 미사일 연구 개발과 군사력을 상승시키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고 있군요. 2025년까지 300조 원을 투입하는 국방중기 계획을 발표한 국방부는 54조 정도의 국방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은 한국 역사상 최초로 일본의 방위예산 전체를 훌쩍 넘어서는 금액인데요. 전년도 대비 무려 6%가 추가로 증가해 자주국방과 미사일 초강대국을 향한 한국의 진정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군요. 탄두 중량 9톤을 목표로 하는 현무6 미사일의 기초연구, 개발과 탄두 중량 개량화 사거리 증가,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항법 위성 장치와 군용 위성 우주 로켓 등 모든 계획을 국방 예산에 담았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신무기 계획을 차질 없이 활성화시키기 위해 한국의 국방 예산은 매년 6% 증가 역대급 속도로 팽창할 전망입니다. 반면 일본은 이자를 갚는데 대부분의 정부 예산을 사용하며 국방 예산 증가에 더욱 어려움을 느끼고 있죠. 한국은 국방 예산 증가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본을 초격차 수준으로 추월할 가능성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방 예산을 뒷받침할 만한 튼튼한 해외 수출 제조업과 국가 경제력은 대한민국의 핵심이죠.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한국이 신무기 개발을 위해 국방 예산을 대폭 증가시킬수록 중국과 일본은 더욱 초조해하며 불안에 떨고 있겠군요. 폴란드 등 유럽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산 전투기의 중동 수출 현황이 매우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최근 KF-21 전투기의 수출 계획안을 작업하는 도중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찾아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동의 석유 부국으로 유명한 아랍에미리트 UAE의 국왕겸 국방장관 대변인이 현재 야심차게 진행 중인 UAE 공군의 차세대 미래 공군 전력 담당을 위한 최신형 전투기 입찰 사업에서 UAE 정부가 미국에게 꾸준히 도입을 요청했던 미국산 F-35 전투기 도입이 미국 정부의 압력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취소되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작년 UAE 국방 대변인이 한국을 방한하면서 한국과 경제 및 군사 안보 포럼을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KF-21 사업에서 한국과 함께 하겠다는 반응을 처음으로 보였습니다. 사실 석유머니가 풍부한 중동 지역에서는 미국산 전투기 수출을 거부한 국가들이 찾고 있는 국가가 딱 한 곳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KF-21 전투기는 한국이 완전히 새롭게 만든 신기체로서 기존 강대국들이 점유하고 있었던 세계 군용 항공기 시장에 간만에 등장하는 뉴페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UAE 국왕 역시 이것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UAE의 국영통신인 WAM은 물론 UAE 유명 매체들이 최근에 진행된 UAE의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에 관해 새롭게 떠오르는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를 대서특필한 상황에 대해 한국의 밀리터리 군사정보 커뮤니티에서도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과거 몇 년 전부터 인니 대신 자신들을 끼워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요. 또한 UAE의 유력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 등 강대 국가들의 전투기 개발 사업 사이에서 KF-21 전투기가 엄청난 주목받은 결정적인 이유를 단번에 언급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KF-21 전투기가 요즘에 보기 힘든 최신형 기술로 완전히 바닥부터 새로 만든 전투기 신형 기체인 점을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도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았던 게 현실이고 아직까지도 한국을 상대로 간을 보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루빨리 대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한국항공 우주산업의 움직임은 이미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인도네시아 정보 관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정말로 UAE 편입으로 인해 자신들이 퇴출될까 조마조마해졌군요. KF-21 사업에서 정말로 인니가 퇴출되고 UAE 아랍의 미리트가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UAE가 인니 대신 공동 개발에 나서면서 급해진 인니 정부는 분담금 협의체의 구성을 요청했는데요. 이건 사실 분담금을 납부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분담금 지급 일정을 미루면서 그와 동시에 협의체를 통해 분담금을 낮추거나 이후 추가 기술 이전 전투기 도입단가 할인을
포함한 이득을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의 참여까지 확인된 가운데 인니 정부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간을 보고 있다는 뜻이며, 이런 인니의 행동에 많은 국민들이 사우디 아라비아와 UAE의 참여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인니를 보람의 사업에서 서둘러 퇴출하자는 목소리가 개발 비용 손해를 막론하고 나올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이전과 달라진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 한국항공 우주산업의 움직임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움직임이 바뀌게 된 것에는 UAE 정부의 입장 발표 전 폴란드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폴란드는 얼마 전 한국에게 FA-50 48대를 포함해 무려 20조 원이 넘는 무기를 구입하기로 약속했으니 이참에 인니 대신 폴란드와 KF-21 사업을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건 우리만의 의견이 아닌데요. FA-50 도입을 위한 사전 테스트에 크게 만족한 폴란드 측에서도 KF-21 개발을 합의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중인데요. 만약 폴란드와 UAE까지 정말로 KF-21 사업에 합류한다면 KF-21 사업의 해외 수출 규모가 이전보다 더욱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신빙성을 더해주듯 UAE 공군이 기존 F-35 도입 협상을 중단한 자리를 메꾸기 위해 QAR 넥스트 제너레이션 전투기 기체 도입 사업이라는 새로운 기체 도입 사업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UAE에서 진행될 사업에선 약 80대에서 90대 가량의 전투기 도입을 통한 구식 전투기 대체가 최종 목표입니다. 그동안 인니의 몰상식한 행동 때문에 분노를 삭히신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강경한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인니에게는 이번 소식이 날벼락이 될 것입니다. 미국 백악관 정부가 UAE 국왕을 향해 직접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F-35 전투기의 역사적인 첫 중동 수출은 없던 일로 되었습니다. 반대로 F-35 수주량이 기존 예상치보다 훨씬 줄어듦에 따라 새로운 해외 수출기를 뚫으려던 록히드 마틴에겐 상당히 아쉬운 소식이겠는데요. 반면 KF-21 전투기의 중동 지역 수출 계획에는 이번 사태가 엄청난 이득이 될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항공기 업체 중 가장 독보적인 록히드 마틴이라는 거대 경쟁사가 스스로 중동 시장을 포기하게 되었으니까요. UAE가 인니를 대신해 KF-21 공동개발 및 양산에 참여한다면 인니가 원가로 사겠다고 했던 KF-21 48대보다 부족하지 않은 수량을 직도입하고 우리의 예상 수량 그 이상의 물량을 라이선스로 생산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FA-16의 가격이 폭등하고 F-35가 연달아 문제를 일으키며 4.5에서 5세대 전투기가 없다는 문제가 부각되면서 UAE는 물론이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실상 2020년대 이후 순항 중인 유일한 차세대 전투기인 보람의 실질적인 구매에 관심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이라면 생산 단가가 높아 개발이 어려울 것이라던 현재 기형 KF-21N 이나 전자전용 KF-21G 같은 파생형 전투기 개발도 노려볼 법한 상황이라고 말할 정도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KF-21 위원회 업무 보고서에 깜짝 놀랄만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방위 사업청장이 전한 말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서신 교환을 포함해 UAE와 여러 차례 협의가 진행됐으며 KF-21 전투기 공동 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것인데요. 동시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인니를 대신할 실질적인 분담금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렸습니다. 특히 UAE 측은 사업 분담금 30%의 현물 분담을 먼저 확정시켰기에 더욱 긍정적인 사안이 되었는데요. 이 소식에 인도네시아는 정말로 당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니가 주장하는 분담금 협의체가 UAE 정부로 바뀌며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한다면 KF-21 전투기 개발 사안 협의안에서 인니를 완전히 퇴출시킬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미국 정부 역시 자신들의 이익을 거부한 채 UAE의 최첨단 전투기 수출을 금지하고 KF-21 전투기가 해외 수출 시장에서 매우 유리하게끔 만들었지만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미국 정부 측은 명목상 이유로 기술 유출이라고 1차적으로 언급했지만 사실 내막을 들여다보면 미국 정부는 사우디나 UAE처럼 제2선 동맹국들에겐 F-35 전투기 수출을 절대로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애초부터 엄청난 돈이 되더라도 팔 마음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즉 미국의 제1선 동맹국들에 속하는 국가들이 아니라면 미국산 최첨단 무기를 절대로 판매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아직까지 그대로 지켜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차세대 고성능 전투기를 간절히 원했던 중동의 석유부국 UAE는 물론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공동 컨소시엄까지 고려하며 새로 운 차세대 전투기 도입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UAE 유력 군사 매체인 디펜스 에티의 웹진트를 살펴보면 KF-21 전투기의 시제 7호기 공개 한 달 전 사천 에어쇼 참가한 장면에서 한국 공군의 KF-21 전 투기 해외 수출형 기체 형상이 중앙 자리에 배치되어 그 위험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는데요. UAE 언론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KF-21 보람의 전투기는 최신형 전투기로서 조종 편의성과 비행 안정성이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며 키 FD라는 이름의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조종사는 비행 중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직관적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5.5세대급 디지털 카피까지 모두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정리하자면 인니 없이 KF-21을 단독 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무리 대한민국이라도 예산적으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UAE라는 최고의 선택지가 생기면서 더 이상인 일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요. 만약 UAE가 KF-X 사업에 참여한다면 예상 수량을 적게 잡아도 인도네시아가 약속했던 49대 이상을 구입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UAE는 인니처럼 지불 문제로 전혀 걱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결정할 문제는 인니의 KF-21 보람에와 관련된 외교를 근절시키고 UAE가 인니를 대신해 KF-X 사업에 참여해서 서로 윈윈하는 동반자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최초로 월드컵 4강이라는 기적을 경험한 한국에서는 찌는 듯한 8월이 지나고 바람이 선선해진 9월까지도 그 열기는 좀처럼 식을 줄 몰랐습니다. 월드컵은 벌써 2달 전에 끝났지만 솔자리에서는 여전히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2달 전에 월드컵 이야기꽃이 피었죠. 아마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이때만큼 자랑스러웠던 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 눈물바다로 변한 북유럽의 한 도시가 있습니다. 스톡홀름과 예테보리의 뒤를 이은 스웨덴 제3의 도시 말메마음인데요. 2002년 9월 25일 말메의 부둣가에는 도시가 생긴 이래로 역대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한때 부둣가에서 일하던 노동자를, 가족들, 그리고 일반 시민까지 인산인해를 잇었는데 일부 노동자들은 한국으로 떠나는 선박을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죠. 이날 스웨덴 국영방송은 장례식에서나 들을 수 있는 장송곡을 틀고 이 장면을 내보내며 말메가 울었다 고도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으로 선박이 떠나고 몇 년 뒤 말메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이날 선박에 실려 한국으로 떠난 물건은 선박을 건조할 때 사용하는 겐트리 크레인 겐트리 크레인입니다. 말메에는 코쿰스카쿰스라는 조선소가 있었는데 이 조선소는 20세기 말 유럽 최대 크기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겐트리 크레인이 세워졌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마치 파리의 에펠탑처럼 말메의 상징이자 유럽 조선업의 번영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였죠. 겐트리 크레인은 거대한 철골 구조물로 엄청난 무게를 들어 올리거나 옮길 때 사용되며 보통은 조선소에서 대형 선박을 건조할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겐트리 크레인이 비행기로 20시간 떨어진 한국에 팔린 겁니다. 고작 1달러의 말이죠. 말메의 상징이었던 이 크레인이 1달러에 팔려 한국으로 떠나갔으니 이 크레인을 바라보며 생활했던 부둣가 노동자들의 눈물이 흐르는 것도 코쿰스의 겐트리 크레인은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1974년 지어진 이 거대한 철골 구조물은 그때까지 75척의 대형 선박을 건조하는 데 사용됐는데 총 중량이 7,560톤, 폭이 160m에 이릅니다. 높이는 45층, 빌딩과 맞먹는 138m의 상판, 폭이 13m로 버스 4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죠. 이 크레인이 한 번에 들어올릴 수 있는 무게는 1,500톤인데 코끼리 한 마리가 약 5톤이라고 보면 한 번에 코끼리 300마리를 들어올릴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죠? 이렇게 거대한 크레인이 세워졌던 것은 그만큼만 크레인을 필요로 했을 정도로 말메, 즉 스웨덴의 조선업이 전성기를 누렸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코쿰스 조선소는 1870년에 설립되어 세계 최초로 LNG선을 건조하는 등 북유럽 최대의 규모와 기술력을 상징했습니다. 여기서 건조된 선박은 세계 해운시장에서 명품이라 불릴 정도로 우수했죠. 하지만 1970년대부터 조선업의 중심이 유럽에서 한국 등 아시아로 옮겨가면서 불황이 닥쳤고 결국 1987년 문을 닫고 마는데요. 조선소가 문을 닫자 말메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3만 명이 실직하고 도시를 떠났고 7,560톤짜리 크레인은 골칫덩어리가 됩니다. 커도 너무 커 고철로 해체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이를 사들일 조선소는 전 세계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원래 옆 나라 덴마크의 한 회사에 매각하려고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으나 그 회사가 파산하는 바람에 실패, 점차 말매에 그리고 스웨덴의 흉불이 되어갈 즈음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등장합니다. 어차피 무용지물인 이 크레인을 단돈 1달러, 한국 돈 1,300원에 사해체한 후 한국으로 가져가기로 한 것이죠. 원래 공짜로 가져갈 계획이었지만 법률상 효력을 위해 1달러짜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물론 현대중공업에서 해체 및 운송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조건이었는데 나중에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대체, 선적, 설치, 개조, 시운전 등에 약 220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었지만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거래였습니다. 왜냐면 이 크레인을 한국으로 가져온다는 것은 7,560톤짜리 고철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조선업의 중심이 유럽에서 한국으로 옮겨왔다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한국에게는 기쁜 그러나 스웨덴에게는 서글픈 날이었죠. 2002년 9월 25일 이 크레인을 한국행 선박에 선적하는 날 스웨덴 국영방송은 장송곡을 내보냈고 신문들은 말매가 물었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 후 말매의 눈물 Tears of Malmo라는 말이 생겼죠. 스웨덴 조선업이 불황에 빠지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도시를 떠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 취업자가 넘쳐나며 말매의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 이때 말매의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1994년 일마르 레팔루라는 인물이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구조조정을 거쳐 대학이 세워지고 창업센터가 들어서는 등 친환경, 정보, 복지 도시로 거듭난 것이죠. 말매의 눈물이 말매의 기적으로 바뀌었다며 한국에서도 수없이 보도됐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단골로 찾는, 그런데 크레인을 한국에 판 말매를 포함해 이민자들의 천국으로 불리는 스웨덴은 지금 지옥입니다. 왜 그럴까요? 스웨덴 국내 언론에서 말매는 총기 사고의 발생지로 자주 보도됩니다. 당장 구글에 말매 총격 사건을 검색하면 수많은 사건 기사가 검색됩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WSJ에 따르면 스웨덴은 지금 피로 물들고 있습니다. 1년 새 총기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40% 가까이 늘고 갱단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안전한 국가의 모델이자 북유럽의 평화로운 복지 천국으로 여겨지던 스웨덴은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죠. 스웨덴 국가범죄예방위원회 BRA 통계에 의하면 2023년 총기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는 62명, 부상자 100여 명으로 2021년 45명 대비 약 38% 증가했습니다. 미국과 같이 사고가 빈번한 나라와 비교하면 사망자 수가 절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유럽의 눈높이에서 보자면 이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스웨덴에서 총에 맞아 사망할 확률이 영국보다 30배가 높은 수치니까요. 유럽 내 가장 위험한 국가가 바로 스웨덴인 겁니다. 이런 원인 중 하나는 스웨덴은 미국과 같이 총기 소유가 합법적이기 때문입니다. 무분별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가 존재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우선은 총기 소유를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민자가 급증한 것이 큰 원인입니다. 일례로 한국에서 기적의 도시로 소개되고 있는 말매의 경우 이민자 밀집 지역이 존재하는데 우범 지역입니다. 주로 가난한 아이들이 범죄 조직에 연루되어 무법지대로 변한 것인데 2019년 11월 9일에는 15살 소년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 스웨덴 총리가 긴급 TV 인터뷰를 하기도 했죠. 매년 총격으로 청소년 사망자 수가 증가하자 스웨덴 범죄방지지식센터는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 21명을 집중 인터뷰해 보고서를 내기도 했는데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이민자라는 낙인이 찍혔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민자 수혜 금증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겁니다. 실제로 스웨덴은 최근 10여 년 사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인 유럽 국가 중 하나로 전체 인구 중 이민자의 비율이 약 20%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받아들인 이민자들을 스웨덴 사회로 통합시키는데 완전히 실패하면서 스웨덴 내 이민자들의 취업률이 줄고 반반 이민 정서가 확대되면서 이민자들이 설 곳을 잃었죠. 이렇듯 스웨덴 시민들의 이민자들에 대한 혐오는 우익 세력에 힘을 씌워줬습니다. 스웨덴인들은 이러한 범죄가 증가한 배경에는 이민자들, 특히 무슬림계 이민자들이 있다고 보고 2022년 총선에서 장기 집권했던 좌파 정당을 밀어내고 이민의 문을 좁게 하자며 반이민 정서를 내비친 우파 정당의 표를 몰아줬죠. 스웨덴의 현 상황은 우리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편 2002년 코쿰스 조선소에서 겐트리 크레인이 한국으로 넘어가면서 전 세계 조선업의 중심도 한국으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한국의 조선업 성공 스토리는 흥미롭다 못해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1970년 현 한진중공업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가 대만에 250톤급 어선을 수출해 첫 선박 수출에 성공한 이후로 우리나라는 대형 조선소를 건설하면서 미국과 유럽,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되겠다는 포부와 함께 조선업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부동의 1위였던 일본은커녕 일본보다 못한 유럽이나 겨우 따라갈 수 있을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1974년 6월 28일 울산 미포만에 들어선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준공식을 시작으로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굵직굵직한 조선소들이 잇따라 건설되면서 절면에서 조선강국의 외형을 갖췄습니다. 다만 외형에 비해 기술력은 부족했기 때문에 한국은 머지않아 브라질이나 대만처럼 스스로 키운 몸집을 견디지 못하고 추락하고 말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뒤따랐죠. 세계시장 점유율 6.3%로 2위로 뛰어오르며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때도 조선업은 든든하게 우리 경제를 지탱해줬는데 그때까지 일본을 바짝 쫓으며 일본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외환위기에 몸살이지 않고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로 버틴 덕분에 2000년에 접어들며 수주량, 수주잔량, 건조량 부문에서 세계 1위로 올라섰죠. 그러나 10년의 호황을 누리다 그 지위는 조선굴기를 내세운 중국에 넘어갔는데 수주잔량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건조량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에 내뒀습니다. 중국이 조선업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 조선업체들은 기술력을 축적해 특히 LNG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부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2분기부터 세계 수주 점유율 44%로 1위를 탈환했죠. 전체적으로 보자면 1950년대까지 영국, 1960년대까지 스칸디나비아, 1990년대까지 일본, 2000년대까지 한국, 2010년까지 중국이 패권을 잡았다가 2020년 전후로 다시 한국이 주권을 잡은 형국인데요. 현재 한국 조선업은 중국의 저가 수주를 물리치고 다시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특히 LNG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 중국, 일본 등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초격차 기술력으로 어렵게 차지한 1등이라 더 의미가 깊죠. 아마 국제사기구 IMO의 규제가 시작된 이상 앞으로 적어도 10년 이상은 LNG선에 대한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차세대 친환경 선박인 암모니아 추진선 및 메탄올 추진선 등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활약은 눈이 부십니다. 우리나라가 영원한 조선 강국으로의 위용을 떨치기를 기대합니다.